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스쿼트 등 맨몸 근력 운동이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보다 운동 후 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맨몸 근력 운동은 운동 회복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의 71%를 지방을 태워 활용했지만 달리기는 50%에 불과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극한의 토양 환경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가뭄에 강한 나무를 육성하는 핵심 요인들을 선발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대왕 참나무보다 건조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져 환경에 따라 심기에 적합한 나무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로봇 기술로 장애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열리는 국제 로봇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하반신 마비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으로 6분 41초 만에 주방에서 음식 다루기 등 6개 미션에 성공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여파로 올해 수시 의대 지원이 지난해보다 26% 늘었습니다. 의대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등 의학학 계열로 확대하면 지난해보다 지원 건수는 16%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스쿼트나 플랭크 등 맨몸 근력 운동이 달리기 등 유산소 운동보다 운동 후 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몸은 운동 이후에도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맨몸 운동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방을 더 많이 태워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유튜브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맨몸 근력 운동. 별도의 장비 없이 집에서 운동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맨몸 근력 운동의 운동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 맨몸 근력 운동과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에 운동하는 동안과 운동 후 60분 동안의 에너지 소비량 등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운동하는 동안 에너지 소비는 맨몸 근력 운동이 달리기보다 많았는데 맨몸 근력 운동은 에너지 소비의 85%가 탄수화물에서 일어났지만 달리기는 73%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운동 후 회복 과정에서 지방 연소도 맨몸 근력 운동이 많았습니다. 맨몸 근력 운동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71%가 지방 연소에서 비롯됐지만 달리기는 50%에 불과했습니다. 또 운동 이후에도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 것을 의미하는 초과산소 소비도 맨몸 근력 운동이 달리기보다 더 높게 지속했습니다. 이는 맨몸 근력 운동이 운동 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방을 더 많이 태워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양의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전 트레드밀 달리기 또는 이런 유산소 운동만큼 이런 맨몸 근력 운동도 충분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심지어는 지방을 연소할 때에는 회복 중에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맨몸 근력 운동. 장시간 지속해서 하긴 힘들지만 짧은 시간 반복해서 할 경우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장애인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일명 사이보그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대회에서 또 한 번 정상에 올랐습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공경철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27일 온 오프라인으로 열린 제3회 사이베슬론 국제대회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웨어러블 로봇 워크온슈트 F1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 1회 대회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2020년 2회 대회 때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이번에도 1위를 지켜냈습니다. 카이스트 팀은 좁은 의자 사이로 옆걸음, 박스 옮기기, 지팡이 없는 자유보행, 문 통과하기, 주방에서 음식 다루기 등의 미션을 6분 41초 만에 성공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로봇 기술로 장애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26개 국가에서 71개 팀이 참가해 웨어러블 로봇뿐 아니라 로봇 의족, 로봇 휠체어 등 8가지 종목에 대해 겨뤘습니다. 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해 간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부산에서 시범 운영됐습니다. 배달 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간단한 절차로 주문과 배송까지 이루어졌는데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건을 매단 드론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목표 지점 상공에 도착하고는 줄을 내려 가져온 물건을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드론을 이용해 간식을 배달하는 모습입니다. 시민들에게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쌓기 위해 마련된 임시 서비스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음식 배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안내 절차에 따라 직접 해보겠습니다.
QR코드로 주문 사이트에 접속하고 공원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 중인 메뉴를 선택해 결제하는 방식인데 배달 앱을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제법 강한 바람이 부는 동안에도 배달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축된 그 드론 비행 경로를 드론이 정확하게 따라서 그 비행 경로와 고도를 유지하면서 배송을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 조리된 음식을 가지고 이륙하면 교통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도착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 다만 기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드론 비행 자체가 금지된 지역도 많아 상용화 가능한 곳이 제한적이지만 기술 확보와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리성에 대한 공공의 목적, 그리고 그 드론 실증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드론 업체들이랑 지금 추진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도서 지역과 산악 지역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등 적용 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국토부가 전국 어느 곳이나 목적지까지 최적의 교통수단을 제시하고 해당 교통수단을 바로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 서비스를 28일부터 개시했습니다. 슈퍼무버라는 이름의 이 앱은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 여행 목적지를 입력하면 항공, 철도, 버스는 물론 지바이크 등 개인형 이동수단까지 망라해 목적지까지 최적의 교통수단을 제시합니다. 이어 각 구간별 해당 교통수단을 이 앱에서 바로 예매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발한 교통 분야 서비스 앱에 더해 교통과 관광, 숙박 등을 연계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30일부터 한 달 동안 민간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를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이동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난 뒤 버려진 폐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외벽은 불길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연기가 뭐 가득 차고 그랬었어요. 개 냄새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고 집중만 다 그렇고 그래가지고 나가 보니까 뭐 헐렁하더라고. 지난 5일 경기도 이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3명이 건물 난간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불은 전동 킥보드에서 시작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은 집안 전체를 태웠습니다. 가전제품과 집기류가 모두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24일 밤 경기도 포천에서도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하다 불이 났고 놀란 주민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에서 잇따라 불이 난 건데 모두 리튬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폐배터리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페리튬 배터리를 모아뒀던 공장에서 불이 났고 경기도 부천에서는 집에 보관하던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방전된 폐배터리에도 갑자기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에너지 밀도를 제거한 상태에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화재가 발생한 케이스가 몇 번 있습니다.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페리튬 배터리는 수거율도 매우 낮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리튬 배터리 반납 의무가 있는 10대 가운데 4대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량 배터리가 제조되는 부분들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수 검사가 안 되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람들 주민등록 관리되듯이 좀 이렇게 시리얼이 붙어가지고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최근 정부는 여러 차례 페리튬 배터리에 대한 보관과 운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명확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름철 폭염, 가을 가뭄 등 급변하는 기후의 영향으로 산림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온 다습하거나 건조한 지역 등 환경에 맞는 나무를 선발하는 중요한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나뭇잎들이 누런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고 나무들은 말라 죽어갑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토양이 메말라 나무들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5월에 쏟아진 우박에 껍질이 벗겨진 나무들이 고사위기에 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산림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환경에 맞는 나무를 선택해 심을 수 있는 나무 선발트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건조한 곳에서 자라는 상수리 나무와 비교적 습한 지역에 사는 대왕 참나무에 30일 동안 물을 주지 않고 가뭄에 강한 수종이 무엇인지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상수리 나무는 건조한 환경에서 생장이 느려지긴 했지만 광합성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며 대왕 참나무보다 건조 저항성과 회복력이 더 우수했습니다. 또 건조한 나뭇잎을 갈아서 성분을 추출했더니 프롤린과 과산화수소 등의 물질 반응이 낮아야 건조한 지역에 강한 나무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비계 분석을 통해서 특정 종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이기 위한 유전자 및 생리학적 마커를 발굴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가뭄이나 습한 지역에 따라 생장에 적합한 나무를 선택해 심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참나무류와 더불어 침엽수에서도 가뭄 저항성을 가진 나무를 평가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림 계획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각각 심을 수 있는 나무가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환경에 심을 수 있는 나무를 이제 선발하고자 하고 이거로써 우리나라 산림을 더 많이 풍요롭게 보존하고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사계절에 적응해온 나무들에게도 지금의 기후위기는 감당하기 힘든 변화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나무들이 급격한 기후변화에 적응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지난 26일 야당 대표와 전공의 대표가 처음 만나서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반전 분위기를 기대했는데요. 아쉽지만 비공개 대화 뒤 극적인 변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참여 의사를 밝혔던 의사단체들도 사실상 유보를 결정하면서 협의체 출범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사태를 대화로 풀어보자며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처음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참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출범 분위기가 탄력을 받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온기는 금세 식었습니다. 의학회 등이 의대생 휴학 자율 허가 조치를 참여 전제 조건으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의대교수협 역시 긴급총회 끝에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참여 결정을 유보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야당 대표와 전공의 대표의 첫 만남 소식은 분위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에게 협의체 참여를 설득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회동 뒤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만남에 앞서 이 대표는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은 25년 정원 얘기도 의제 포함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정부가 거기에 완고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이 대화에 참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야당은 의사협회나 전공의단체 같은 주요 의사단체 참여를 협의체 가동의 전제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의료계 중 일부라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참여가 기대된 의사단체들이 하나 둘 발을 뒤로 빼고 주요 단체는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까지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영향으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의대를 지원한 건수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5학년도 수시 모집 결과 의대 지원 건수는 모두 7만 2,351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수시 의대 지원 5만 7,192건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5,159건, 26.5% 늘어난 겁니다. 전국 6개 권역 해당 지역 학생만 지원 가능한 수시 지역 인재 의대 전형의 경우 지난해 8,369건에서 19,423건으로 132%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대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등 의학학 계열로 넓혀보면 지난해보다 지원 건수가 16.2% 늘었습니다. 국내 뇌졸중 환자들이 서구 환자들보다 당뇨병과 흡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뇌졸중 진료 현황을 보면 국내 뇌졸중 환자 가운데 당뇨에 시달리던 사람은 35%로 20%대를 나타내는 스웨덴, 영국,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뇌졸중 환자 가운데 흡연을 했던 비율은 21%로 미국 19%, 스웨덴 13%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급성 뇌졸중에 걸린 환자 중 남성이 59.8%를 기록해 40.2%인 여성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오는 31일 헬로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 등 인파가 몰리는 도심 곳곳에 종합상황실이 꾸려졌습니다. 2년 전과 같은 참사가 절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CCTV 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군중 밀집도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인파를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할로윈 대비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 첫날, 지자체가 다중인파 감지 CCTV와 안심 비상벨 점검에 나섰습니다. 실시간 화면으로 단위 면적당 인원을 자동 측정해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경찰과 소방, 지자체에 상황을 알려 신속한 출동을 돕게 되는 겁니다. 시민이 직접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달라는 구조 음성을 인식해도 곧바로 경찰관과 통화가 연결됩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이상 없나요? 네, 영상과 음성 양호합니다. 녹사평역 광장에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실이 꾸려졌습니다.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인파를 관리하고 이동식 확성기, 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현장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사 주최자가 불분명한 지역 축제의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개정법에 따라 용산구가 단계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뤄진 대책은 이태원역 하차 인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세계음식 문화거리와 퀴농길 등 인파가 몰리는 이태원역 주변 골목길에서 혼잡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데 1단계 주의 단계까지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지만 3단계 심각 단계에서는 인파 유입이 전면 차단되고 대로변으로 이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일대에만 지자체 관계자와 경찰, 소방, 교통공사 등 4,200명이 넘는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상황실에서 경찰, 소방, 구청 등이 유관기관들이 상황 판단을 회의를 거쳐서 현장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홍대에서는 재난문자 전광판을 통해 현장 혼잡도를 알리고 건대에선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인파 관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종인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에서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한 명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재안전직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의 재난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전문 인력 부족이 재난안전 상황실 늑장 구성 등 부실한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매년 200명씩, 올해까지 모두 800명 증원해 1,64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871명으로 불과 200명 정도 느는 데 그쳤습니다. 목표치의 2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톱니바퀴를 제대로 돌게 만들려고 이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뽑은 거거든요.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각 기능으로 전파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또 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재안전직이 기피 직종인 것도 문제입니다.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큰 책임까지 따르기 때문입니다. 2017년 기준 조기 퇴직률은 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에 달합니다. 또 87%가 직무 만족도가 낮거나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가릴 것 없이 비상근무를 하는 게 가장 큰 고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꺼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에 따라 방재안전직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담이 없도록 업무를 좀 효율화해주는 부분들, 사부처에 대한 어떤 이런 이 지원이나 협조를 조금 더 이제 강화시켜 놓는다든지. 행정안전부는 방재안전직 채용은 각 지자체 책임이라면서도 재교육과 수당 지급 등을 바탕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곳에서 참사가 벌어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재난이 다양해지는 만큼 충분한 전문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0대 임금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인데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20대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숫자는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146만 1,000명, 20대 임금 근로자 가운데 43.1%에 달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입니다. 근로 형태별로 봤을 때 지난 10년간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비중은 66.6%로 3명 중 2명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유로는 근로 조건에 만족한다는 비율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 같은 비정규직 증가는 우선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에 따라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용시장에서 신입보다는 경력직, 정기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됩니다. 업황 부진에 따라서 고용 형태 비중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한 측면이고요. 시간제 일자리 근무 형태가 통상적인 정규직보다 자유롭고 또 예전에 비해서는 임금이라든지 근로 조건이 좀 양호해지면서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고용 형태가 날로 다변화되는 추세 속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다양한 근로 형태에 맞는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도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착용, 2인 탑승 금지와 같은 교통안전 대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동력으로 한 이동 장치는 리튬 배터리가 사용돼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에 더해 개인형 이동 장치 역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